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요. 여러분이 머리를 좀 식히려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숲길 산책을 나섰다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길을 걷다 보니까 뜬금없이 국가의 그 뼈아픈 근현대사가 담긴 순국 선열들의 묘역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겁니다. 자연을 즐기려 갔다가 갑자기 무거운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고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공간, 바로 서울 둘레길입니다. 서울 둘레길 강북 구간의 생생한 여정입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시작해서 북한산 우이역까지 이어지는 대략 7.1km 정도의 코스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이신설선 화계역 2번 출구로 나와서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화계사 입구에 도착하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네네. 빨간색 스탬프 보관함이 딱 보이고 그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울창한 숲길로 쑥 빨려 들어가는 나무 계단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7.1km의 물리적인 선 위에 도시의 이면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야생 또 무거운 역사가 어떻게 막 얽혀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는 겁니다. 도시와 자연, 또 사유지와 공유지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물리적인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에 아주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좋아요. 그럼 철조망을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숲속 발걸음을 떼어보죠. 나무 계단을 막 오르면서 이제 좀 힐링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찰나에 갈림길이 딱 나옵니다. 계속 오르막이라서요. 오늘 코스 중에서 가장 숨이 턱턱 막히는 힘든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둘레길이라는 공간의 태생적인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인 겁니다. 저는 이 680m의 가파른 우회로 기록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화면 딱 가로막는 그 이용약관 동의 팝업창 있잖아요. 이용약관 동의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솔직히 내용도 엄청 길고 짜증나서 그냥 확 건너뛰고 싶잖아요. 근데 스크롤 끝까지 내리고 동의 버튼 누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자연을 즐기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사실은 거대한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타협의 결과물이요? 어떤 타협이죠? 많은 분들이 둘레길을 국가나 지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하고 기획한 테마파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수많은 사유지와 공유지, 또 개발 제한 구역 사이의 틈새를 바느질하듯이 간신히 이어붙인 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통째로 산 땅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행히 이 힘든 오르막 끝에는 확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네, 경치가 아주 끝내주는 곳이 나오죠. 맞아요. 숨을 막 헐떡이면서 올라가면 탁 트인 조망과 함께 저 멀리 도봉산의 멋진 자태가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야생의 생존 투쟁 한가운데로 훅 던져진다는 게 새삼 소름이 돋습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간이 아님을 이 멧돼지와의 조우가 아주 강렬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와, 숨가쁜 우회로에 멧돼지와의 등골 서늘한 조우까지. 이게 초반 1에서 2km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벌써 진이 다 빠리는 기분인데요. 자, 이제 이 거친 야생의 긴장감을 안고 길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가 한번 크게 전환될 시점입니다. 큰 도로가 나오고 마을을 지나 다리를 건너 한 2분 정도 내려가면 북한산 우이역 방향 표지판이 보입니다. 거기서 계단을 올라서 야트막한 산을 하나 딱 넘는데 여기서부터 길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공간의 성격이 확 바뀌죠. 눈앞에 빨간색 벽돌 건물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바로 국립통일교육원입니다. 방금 전까지가 그 예측 불가능한 야생과의 마찰이었다면 이 붉은 벽돌 건물을 기점으로 보행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거움을 짊어지게 됩니다. 무거움이요? 어떤 무거움이죠? 바로 변하지 않는 무거운 과거, 즉 역사와의 조우죠. 실제로 이 둘레길 구간의 공식 명칭도 순례길 구간이거든요. 아, 순례길 구간.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순례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립통일교육원 정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딱 접어들면 진짜 숲길의 성격이 180도 바뀝니다. 계곡이 흐리는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리는 이준 열사의 묘소를 마주하게 되죠. 1907년에 헤이그 특사로 가셨던 그 이준 열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주변 풍경이 너무나 평화로워요. 높고 맑은 가를 하늘 아래에 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를 감상하면서 쉴 수 있는 테이블도 땡 놓여 있거든요.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더 큰 대비를 만들어내죠. 맞아요. 그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로 파견되었다가 이역만리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순국하신 이준 열사의 묘역이 딱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보행자의 심리를 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발밑에는 피가 섞인 역사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 이어서 신숙 선생의 묘소를 지나고요. 태극기가 막 펄럭이는 길을 따라 보광사라는 사찰과 화장실을 차례로 지납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 섹션의 정점을 찍는 가장 압도적인 공간이 등장하죠. 바로 4.19 민주묘지 전망대 구간이죠. 맞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무 사이로 시야가 확 열리면서 4.19 혁명의 기상을 상징하는 7개의 거대한 탑주, 그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20개의 만장이 펄럭이는 묘역 전체가 발 아래로 쫙 펼쳐집니다. 이 시야가 열리는 순간의 감동이 기록에도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둘레길을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 혹은 이 공간이 우연히 만들어낸 심리적 장치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사실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산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현실 정치나 무거운 고민에서 벗어나서 뇌를 좀 비우기 위해서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코스는 큐레이터가 아주 작정하고 기획한 역사 박물관처럼 걷는 내내 대한민국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우리 눈앞에 불쑥불쑥 들이밉니다. 땀 흘리며 걷는 사람에게 이런 무거운 역사적 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육체적 행위가 역사적 공간과 결합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일종의 기억의 의식으로 전환되거든요. 기억의 의식이요? 거창하네요. 특히 이 4.19 민주묘지를 조망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묘역 안으로 우리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길 위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게 만든 이 물리적 위치가 핵심적인 심리적 장치로 작용하는 거죠. 묘지 한가운데를 걷는 거랑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묘지 한가운데의 비석들 사이를 직접 걷는다면 희생자들의 개별적인 죽음과 슬픔에 압도되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치기 쉬워요. 아, 맞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다가 도달한 높은 전망대에서 거대한 묘역 전체를 조감하게 되면요.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역사적 사건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숲이라는 커다란 액자 안에서 역사를 하나의 풍경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군요. 객관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설에 기록된 사실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죠. 발 아래로는 독재에 항거하다 희생된 이들의 치열했던 과거가 누워있고 고개를 딱 들면 보행자의 눈앞에는 그 희생을 딛고 세워진 현재의 번화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거든요. 와,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에 들어오네요. 네, 이 수직적인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보행자는 굳이 교과서적인 설명이나 어떤 정치적 해석을 듣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 아래에 거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평화로운 가을 하늘 아래서 숨을 쉬며 산책을 즐길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탁월한 공간 배치네요.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그 감각이 심리적으로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넓은 시야를 열어주는 거군요. 우리는 이 코스에서 어떠한 이념적, 정치적 입장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저 걷고 땀을 흘리고 전망대에서 묵묵히 내려다보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아주 훌륭한 애도의 방식이자 역사와 대화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요. 육체적인 땀방울이 어느새 정신적인 사유의 시간으로 싹 치원되는 이 순례길 구간만의 독보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즉 완벽한 치유와 위로의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무거운 역사의 발자취를 지나서 큰 길로 나와 다시 오른쪽으로 한 300m 정도 걸어 내려가면요, 왼쪽에 거대한 솔밭공원이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이 마침내 스르르 풀리는 지점이죠. 기록자가 촬영한 솔밭공원의 풍경은 진짜 장관입니다. 그저 동네에 흔히 있는 나무 몇 그루 심어진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네, 소나무 규모가 엄청나죠.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엄청난 두께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나무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면서 이 자기를 지켜왔는지 그 묵직한 시간이 느껴지거든요.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나무들이니까요. 저는 이 공원과 뒤에 이어지는 계곡길을 보면서 아까 제가 우회로 설명할 때 썼던 비유를 좀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동의 비유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처음엔 이 코스의 마지막이 그냥 격렬한 운동 후의 쿨다운 스트레칭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몸을 푸는 정도라고 보신 거군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은 우리가 앞선 순례길에서 짊어지게 된 그 묵직한 역사적 트라우마와 심리적 무게감을 쫙 흡수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역사적 트라우마를 흡수하는 완충제라. 정말 정확하고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역시 이 코스의 전체적인 서사 구조를 보면서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흥미롭게도 솔밭공원의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수백 년의 굳건한 생명력은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눈에 담았던 이준 열사나 4.19 희생자들의 꺾이지 않는 굳건한 정신과 묘하게 형태적으로 겹쳐집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변하지 않는 역사의 무게가 변하지 않는 상록수의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싹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뼈아픈 역사의 무게를 자연이 오랜 세월 키워낸 소나무의 넉넉한 품으로 싹 감싸 안으면서 보행자의 마음을 서서히 일상적인 평온함으로 되돌려놓는 과정인 겁니다. 야, 너무 좋네요. 그렇게 소나무 숲이 주는 위로를 받으면서 공원 끝에 다다르면요, 이제는 순국 선열들의 묘역을 내려다보면서 역사의 무게까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코스네요. 이쯤 되면 진짜 머릿속이 꽤나 복잡해지는데요. 다행히 길은 여기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울창한 나무 사이로 맑게 흐르는 계곡을 따라 걷게 되는데, 이때 귓가를 강하게 때리는 시원한 물소리가 일종의 백색 소음처럼 작용하거든요. 아, 싸하는 물소리요. 네, 오늘 길 위에서 겪었던 멧돼지 앞에서의 그 공포, 묘역에서 느꼈던 묵직한 애도, 그리고 7.1km를 걸어오면서 쌓인 다리의 뻐근함까지, 이 모든 복잡한 감정과 육체의 피로를 저 계곡물 소리가 문자 그대로 하얗게 씻어내려버리는 심리적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물소리에 진짜 모든 걸 씻어내는 거군요. 그렇게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직진하다 보면 어느새 큰 도로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역 1번 출구에 도착하죠. 완벽한 마무리네요. 거친 야생에서 시작해 무거운 역사를 관통하고 마침내 소나무와 계곡물이 주는 치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짜인 한편의 서사시 같은 7.1km 여정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보 여행자의 렌즈를 통해서 함께 걸어본 이 길은요, 그저 주말에 땀 흘리러 가는 흔한 등산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